정부가 내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과 중국인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3차 전세기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3차 전세기 약간 혼선이 있었지만 결국 내일 출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지금 우한에서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어디로 이송하게 되는 겁니까? 네, 150여 명으로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으로 이송됩니다. 3차 항공편은 내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레 아침 김포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이고 현재 중국 측과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 그리고 그 중국인 가족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한 교민 701명을 국내로 데려왔습니다. 정부는 또 크루즈선의 우리나라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과 모레 부산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두 척의 입항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크루즈선 내에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름을 넣거나 용품을 공급하는 배에 입항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정부는 어제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정부가 중국 산둥성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로 확진 판정받았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가족으로 중국 내 우리 국민 가운데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현재 이들 3명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이들은 일가족으로 중국인인 부인을 제외하고 남편과 두 자녀가 한국인입니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밤사이 추가로 늘지 않아서 27명 그대로입니다. 확진 환자 모두 상태가 양호해 지금까지 퇴원한 3명 외에도 추가 퇴원 사례가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격리돼 검사를 받은 이는 2,7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1,900여 명은 음성이 나왔고 809명이 검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가족 3명이 어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들의 구체적인 동선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주민들은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곳이 25번째 환자, 그러니까 일가족 가운데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노모가 방문했던 곳이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위치한 이곳 선별진료소는 25번째 확진자가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 연속으로 방문했던 곳입니다. 73살 여성으로 알려진 25번째 확진자는 지난 6일 발열 등의 증상이 먼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일 자가에서 약 10km 떨어진 이곳 선별진료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당시 일반 환자들이 드나드는 병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병원 외부에 위치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지 않고 중국 방문 이력이 없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귀가조차 됐고 다음 날 증세가 심해져서 다시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정 판정을 받은 겁니다. 25번째 확진자는 26번째, 27번째 확진자인 아들 부부와 같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내외는 지난해 11월 사업 목적으로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다가 지난달 31일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노모인 70대 25번째 확진자가 아들 부부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번째, 27번째 확진자가 머물렀던 중국 광둥성은 중국 우한에 이어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가족 3명이 확진자로 판정됐고 그전에 특별한 격리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곳 선별진료소로 오기 전에 휴교령이 내린 고등학교 2곳을 직접 방문하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2곳 인근에는 도로는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고등학교 안에서도 필수 인력만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상가 일부도 문을 닫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 만난 주민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면서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바짝 긴장한 이유는 3명의 확진자가 양성 결과를 받기 전까지 특별한 격리 조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26번째, 27번째 확진자인 부부가 중국을 방문은 했지만 방문 도시가 우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격리 조치 없이 자유롭게 지역사회를 돌아다닌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귀국한 31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9일까지의 행적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시흥시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내 모든 어린이집 465곳에 대해 16일까지 휴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지역 아동센터 40곳과 돌봄 나눔터 12곳에 대해서도 휴원하도록 명령했지만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은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생명의 확진자의 구체적인 이동 동선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전역의 공장이 멈추면서 우리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동차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배선 뭉치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의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생산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태민 기자. 네, 기아차 소아리 공장입니다. 네, 지금 뒤가 굉장히 썰렁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부터 기아차 공장도 휴업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기아차 소아리 공장은 하루에도 수천 대의 차량을 생산해내는 국내 주요 자동차 공장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 뒤 공장 정문에는 점심시간이 다 된 지금에도 드나드는 차량이나 사람 없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생산 설비도 모두 멈췄고 필수 인력을 뺀 대부분 직원도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에서 들여오던 핵심 부품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내일까지 휴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배선 뭉치 부품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들 대부분이 중국 산둥성 일대에 공장을 둔 협력업체에서 이 부품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주 공장의 일부 버스 생산 라인을 제외한 전국 모든 공장의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소아리 공장과 화성, 광주 공장도 오늘 가동을 중단하면서 현대 기아차 공장이 사실상 셧다운됐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내일도 GV80과 팰리세이드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2공장과 K시리즈 등을 만드는 기아차 화성 공장 2곳만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쌍용차는 이미 지난 4일부터 모레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고 르노 삼성 역시 내일부터 나흘 동안 휴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거의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유탄을 맞은 셈인데 그렇다면 이 자동차 부품 수급 대란 언제쯤 해결될 전망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생산 차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 전역의 공장이 멈춰선 게 발단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였던 춘절 연휴를 연장했고 이에 따라 중국에 의존했던 필수 부품들이 생산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까지 그 여파가 미쳤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정한 휴업은 어제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중국 대부분 기업이 정상 근무에 들어가면서 2억 명의 근로자가 회사로 복귀할 거란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둥성에 있는 부품 공장들도 가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평택항에 도착하는 선박과 오후 항공편을 통해 와이어링 하니스 일부 물량이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을 낙관하긴 아직 이릅니다. 현지 공장 인력 상황이 불확실하고 추가 발병자 확진 여부 등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많아 완전히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야 앞으로 수급 상황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긴장 속에 중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차 소아리 공장 앞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섰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제야 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합니다. 뒤늦은 국제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또다시 뒷북 대응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중국 내에서 900명을 넘어서고 확진자가 4만 명에 이르렀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제야 조사팀을 꾸려 중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The team leader will be leaving either Monday or Tuesday. That's what we're aiming at now. And then the rest of experts will also follow after that. WHO는 앞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발병이 보고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WHO가 주저하는 사이 신종 코로나는 빠르게 여러 나라로 확산했습니다.
뒷북 대응 논란을 자초한 게브레예스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위기를 낚시 기사와 음모론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People must have access to accurate information to protect themselves. We're not just battling the virus, we're also battling the trolls and conspiracy theorists. 여기에 조사팀도 파견하지 않은 WHO가 중국 발표에 의존해 섣불리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here has been a stabilization in the number of cases reported from Hubei. That's good news and may reflect the impact of the control measure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WHO의 늑장 대응과 중국 감싸기 논란 속에 미국의 대표적인 청원 사이트에는 게브레예스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열어 대응 상황 점검과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혹시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대학에서 진행하는 사전 방역이나 격리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교육부 관계자들과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대학의 강제적인 개강 연기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에 250억 원 규모의 특별 교부금을 내려보내서 학교 현장의 사전 방역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옮지 않을 수 있고 만일 걸렸어도 치사율이 높지 않아서 충분히 완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평소대로. 반면 한국당은 정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거듭 입국 제한 조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 국민 안전과 민생 위기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쇼맨십 행정과 굴욕적인 중국 눈치 보기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어서 총선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한국당과의 합당 추진 선언으로 보수 통합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죠. 네, 오늘 오후 2시 반에 통합신당 준비위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당명과 정강, 정책 등을 논의합니다. 그동안 새보수당 쪽에서 선거 연대 얘기가 나오면서 통합 논의는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일단은 좀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공석이던 새보수당 몫의 신당 준비위 공동위원장에는 통합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던 오선의 정병국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에서도 거듭 통합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합당과 총선 불출마에 대한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민주 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준엄한 국민의 명령, 그 명령을 따르겠다는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의 결단에 적극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유승민 의원과의 회동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만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당을 새로 만들어 합치는 쪽으로 방향은 잡혔지만 세부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꽤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당에서는 통합신당 준비위를 중심으로 다른 중도보수 세력들과 하나 되는 통합이 중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보수당은 한국당과의 양당 간 통합협의체를 통한 통합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추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이 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도 한창이죠. 각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으로서는 어제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죠. 정 전 의원은 오늘 오후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긴 하지만 당으로서는 내심 찝찝했던 후보들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틀째 공천 대상자 면접을 이어갑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 지역 후보자 100명이 대상인데 지역 경쟁력과 재산 형성 과정 또 비위 경력 등을 놓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천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주 3회 열던 회의를 오늘부터 매일 열기로 했는데요.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 공천 배제, 그러니까 컷오프 대상자도 조만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로 물꼬를 튼 당 지도자급 인물들의 전략 공천이 문제입니다. 김형호 위원장이 직접 경남을 찾아서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청했는데 두 사람은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김 위원장은 장수라면 응당 강물을 헤엄쳐야 한다면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라 봉합일지 아니면 분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치 1번지 종로 지난 금요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낙연, 황교안 두 사람의 종로 대첩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집을 질 수도 이렇게 허가가 다 나온 거니까 더 나서서. 저희 좀 드세요. 무슨 나부터 먹고. 저는 4.15 총선을 종로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잡아서 네, 이낙연 대 황교안 종로 빅매치가 현실화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유세를 한 건 이제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자, 뭐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서 아마 지는 쪽은 또 정치적인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의 관전 포인트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정말 그야말로 빅매치잖아요. 네. 대선 전초전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의 성격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만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요. 네. 이건 중간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부에서는 야권 심판론이라는 것도 나오지만 우리 선거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보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전망적 투표를 많이 하고 총선은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총선에서는 미래라는 말보다는 심판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동안 많이 사용했었던 그런 용어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번 종로 민심에서 어떻게 투영돼서 나타날 것인가, 정말 그야말로 모든 총선에 집중되는 곳이 이번에는 이제 종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관전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전직 총리 간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출마했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당대표 입장, 한국당 당대표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전직 총리거든요. 어느 정부의 전직 총리였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전직 총리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자신이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그러니까 탄핵 책임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아마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과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두 사람 다 선거 사령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에서의 선거 싸움이 전체적인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두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거 전술을 쓸 것이냐가 아마 또 지켜볼 대목이고요. 세 번째는 두 사람이 미래 권력으로서의 또 1, 2 싸움을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종로 구민들은 이 선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단순하게 종로의 지역의 발전과 이해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자기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뽑는 데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그 투표의 양상, 이 부분도 살펴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모두는 이 선출직 이 선거 과정에서 유세 과정에서 어디를 먼저 방문하느냐 이런 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또 담겨 있잖아요. 이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직동 일대를 걸으면서 재개발 카드를 꺼내 들었고,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종로 젊음의 거리를 방문해서 이제 빈상가, 그러니까 임대 이런 간판이 붙은 빈상가를 훑으면서 경제를 되살리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일단 경제를 강조한 것 같은데 조금 결이 다른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 정권에 대한 심판, 탄핵에 대한 심판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결국은 집권 3년 동안 정부가 어떻게 잘했나, 특히 경제와 관련된 투표를 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총선에서의 아주 지배적인 하나의 변수예요. 네. 지난 88년도 이후에 8차례 선거가 있었지만 집권당이 승리한 선거는 아주 예외적인 거 3번 선거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2004년도 탄핵 때, 2008년도 뭐 정권이 교체된 지 뭐 2달 만에 치른 선거, 네. 2012년 총선은 대선과 같은 해에 있었던 겨우 152석, 153석을 받았어요. 당시 집권당이.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총선에서는 정부와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평가하는 경제 응징 심판 투표가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개발 지역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나름대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힘이 집권 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네. 흥미로운 것은요, 지난 5번의 선거를 보면 3번은 현재 당시에 여당이었을 때 지금 야당이 이겼었고요. 그리고 2012년, 2016년도에는 정세균 지금 전 총리가 승리를 했는데, 3번의 야당이 승리할 때, 보수가 이겼을 때는 격차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지난 2012년, 2016년도 총선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아마도 종로가 10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20, 30대 젊은 층의 표심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고요. 네. 또 창신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개발돼서 많은 젊은 유권자들이 분명하게 새로 유입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므로써 이제 표차가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에게 접근하는 것이고, 여당은 당연히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선택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떻게 이제 투영돼서 나타날 것인지 앞으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종로에 대학교도 많고 하니까 젊은 유권자가 네.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들고요. 자, 종로에 출마한 이 황교안 대표, 뭐 황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네. 용산이라던가 뭐 동대문, 기타 다른 지역까지, 그러니까 수도권, 작게는 서울, 크게는 수도권 전체의 판세를 좀 이렇게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뭐 황교안 대표가 흠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에 상당히 나름대로 사직생의 결단을 내리면서 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의 판세 자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뭐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러니까 지금 종로 출마 하나로만 끝날 경우, 그럼 단기 필마로서의 그러한 이 효과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인의 종로 험지 출마를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한강 벨트,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한강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강이 소위 말해서 한강을 끼고 있는 그 선거구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이거든요. 네. 상당히 인물의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댐댐이에 따라서는 상당히 표심이 출렁거릴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단기 필마가 아니라 한강 벨트의 사실 당의 중진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해서 단일 대우를 만들므로써 전체적인
이 그 보수의 바람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본인의 종로 출마 자체가 상당히 시너지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험지 출마를 꺼리고 있는 당내 중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차출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하셨지만 중량감 있는 인사가 이제 수도권 뭐 험지라면 험지 스윙보트 지역에 와서 좀 흐름을 이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마음일 텐데, 특히 황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험지 출마했으니 다른 거물급도 수도권으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뭐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최고위원 여전히 뭐 요지부동인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아마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에 와서 수도권에 와서 좀 희생이 돼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관위원장이. 승패는 제가 볼 때는 그 크게 영향을 주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사람은 아마 이제 고향을 계속해서 지킬 거라고 좀 보는데요. 저는 조금 좀 각도를 좀 달리 보는데요. 2012년도 총선 때 당시에는 야당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가 총선을 진두지휘했어요. 210곳을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지역구. 그중에서 62곳을 연대를 했어요. 선거연대에서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27석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이제 뭐 예를 들어 중진을 착출해서 수도권에 나름대로 심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승패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 이면에는 지금 안철수 신당에는 국민의당의 표심이 어디로 갈 거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난 2016년도에는 국민의당이 당시 새누리당 집권당의 표를 잠식을 시켰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에는 국민당이 어느 표를 잠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 포인트가 될 거예요. 수도권에서 특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중도층이 보수 통합에 들어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 보수 신당이 만들어지면 이 통합 보수 신당과 안철수 국민의당과 어떻게 마지막으로 선거 연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 그거와 더불어서 뭔데 중진들을 나름대로 배치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어느 쪽이 더 힘을 발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나름대로 그 분석도 해보고 그 전략도 짜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보수신당과 국민당의 이 선거연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지금 이제 험지 출마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김무성 의원에 대한 호남 출마설이 나왔는데 뭐 광주, 여수든 어디든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실제 출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실제 선거 출마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보수 통합의 절박감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입장에서 지금 닥치고 통합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그 통합을 위해서는 나 하나 정도는 정치적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 의지를 미리 밝힌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과거 2016년도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당시 그 집권 여당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옥새 파동 등을 비롯해서 그때 선거를 상당히 그러니까 이거 망쳐버린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을 이런 식으로도 한번 자기가 지겠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험지인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뜻은 말 그대로 당시 2016년 공천에 책임이 있던 다른 친박계 의원들한테도 정치적 헌신을 요구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일종의 마중물 역할,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구외국어 영화상 국제 장편 영화상 수상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새보수당의 유승민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당 이해운 의원 대권 주자에게 최고의 희생은 불출마다 이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녹취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개혁 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최고의 희생이 최대의 변화를 촉발시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불출마라는 거는 대권 주자로 보면 뭐 일개 그냥 국회의원들하고 좀 다르죠. 최대 희생입니다. 뭐 황 대표도 보면 출마냐 불출마냐 종로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렇게 공간이가 압박을 하니까 불출마를 택하지 않고 종로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권 주자에게는 험지보다 불출마가 더 최악이다, 더 최고의 희생이다 이게 입증이 됐다고 보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유 의원도 뭐 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이 불출마 선언이 험지보다 뭐 불출마가 더 최악이다 이렇게 일단 이 선택 과연 이게 정말 최고의 희생이 맞는지 그리고 이런 최고의 희생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이유는 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는 길게 호흡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현 상황 속에서 본인이 통합을 하고 그리고 대구로 내려갔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통합신당이 결국은 하나로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하라고 한 부분인데 저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보수가 통합을 할 때에 더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정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를 생각한 아주 큰 포석이라고 좀 봐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총선 결과에서 만약에 뭐 통합신당이 승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기가 결단을 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갖지 못했을 경우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는 아마 야권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지각변도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야권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보고 길게 호흡하면서 아마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관심 있는 것은 도로친박당, 도로친이당이 될지 모르는 우려를 떨쳐내서 개혁 공천을 하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천권, 지분, 당직권 모두 다 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은 그 이면 속에는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강성 친박에 대한 공천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시그널이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관철될 것이냐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아마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할 거라고 좀 보는데요. 여하튼 간에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최악의 선택이 아니에요. 최상의 선택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보수 재건 3원칙 중에서 자기가 추구했었던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명쾌하게 했기 때문에 버려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 포석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뭐 하나 추가 질문을 드리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가 이제 대구 동구 울인데 그 지역에서 사실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출마를 했다면 오히려 거기가 험지다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대구에서 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뭐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좀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보수 통합이 아니라 이렇게 제도가 대구 경북이 어떻게 바뀌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과 그 통합 보수 신당과의 경쟁 구도로 가버리게 되면 그게 보수 분열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본인이 동구 울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개혁 보수의 길로서 이 좀 더 운신의 폭을 가져가게 할 수 있는 피할 수 없지만 절묘하고 최상의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최상의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개혁 보수로의 그러니까 신당이 개혁 보수 방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과연 실제 이제 합쳐지는 신당이 개혁 보수적인 측면을 보일 수 있을지가 바로 그 때문에 본인이 요구한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흡수 통합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당대당 신설 합당을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요. 아마 신설 합당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당의 정강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그 구체적인 인적 쇄신의 방향과 모습도 분명히 아마 이 지금 세부 수단에서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그런 인적 쇄신을 위해서 본인이 일종의 뭡니까 헌신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의 그러한 것을 강하게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측에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 압력으로 아마 다가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본인의 불출마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개인의 입신 양명보다는 아마 그 보수 통합을 통해서 그 보수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수의 개혁이라는 부분으로만 나타나야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그러니까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강하게 방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지금 진행될 이 지금 그러니까 이 당대당의 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어느 정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과연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바꿀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번 총선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의원인데 안철수 신당 명칭을 못 쓰게 되자 이제 당명을 국민당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례적으로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국민당 창당 행사에 참석해서 강연까지 했는데 어떤 대목에서는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저 정말 이 말을 믿었어요. 사실 조국 사태는 저한테 트라우마였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믿었던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슬프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요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그렇게 살아놓고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이념에 대한 모독이다. 네, 진중권 전 교수가 안 전 의원의 신당 국민당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이 있을지 저 행사에 이제 진 교수가 참석한 것을 두고도 지금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본인이 국민당과 관련돼서 입당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진중권 전 교수를 보면서 지식인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지식인은 이제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수 정권과 전 정권을 비판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 권력은 교체됐단 말이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수 성향인 교수들이 아주 정말 과감하게 그 보수 정권을 비판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 저는 그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차단되다 보니까 진중권 전 교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진중권 전 교수가 창당 발기인대에 갔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정치 양극화가 지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진영의 논리에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누군가든 어떤 정당이든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양쪽 정당에다가 충격을 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보에게도 충격을 주고 보수에도 충격을 주면서 뭔가 변화하라라고 하는 다시 해서 국민의당이 성공할지 여부를 넘어서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사회 변화에 대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추진력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지식인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중권 전 교수는 지식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 참석한 것이 뭐 큰 그런 어떤 목적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초청을 했으면 갔을까 뭐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안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진 전 교수의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행보를 보면 아마 자유한국당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의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그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 때 진 전 교수를 초청한 이유는 그건 뭐겠습니까? 일종의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적에 적은 동지라는 이야기가 있다시피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가장 높이 외치고 오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이 도덕적 이중성 그리고 그러니까 모순, 기만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강하게 질타하면서 새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때 뭐 문재인 정권은 상당히 그러니까 지지했던 진정 교수의 입으로 그렇게 상당히 그 부분을 질타해주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효과를 더 크게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행사가 무슨 행사였죠? 진전 교수의 강연이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였거든요. 국민당 창당 발기 대회인데 사실 오늘 모든 언론들이 주목하기는 국민당 창당 발기 대회는 완전히 뒤로 가고 솔직히 진정 교수의 이 발언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행사 자체는 이 국민당이 어떤 그 의도를 했든 간에 일종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행사가 되면서 정작 자신들이 지금 내세워야 될 가치가 조금 비시바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정치 이벤트 자체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뭐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안전위원 안철수 신당명이 불어대자 과거 국민의당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의만 뺀 이제 국민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신당에 대한 뭐 기대치 뭐 여러 가지를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 짧게 어떤 의견이죠? 저는 여야 모두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중도로서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누군가는 나와야 된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가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와 보수가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을 악의 축으로 보면서 가져갈 때 어떻게 민주주의가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는 보수의 가치를, 보수는 진보의 가치를 자신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제3세력이 균형적으로 이 부분을 맞춰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지도자의 역할과 지도자가 어떠한 전략을 짜서 국민에게 진정성에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지 현재는 너무 지나치게 진영의 논리에 빠진 정치 양극화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뭐 방금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안철수 전 의원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정치권에 처음 입성했을 때 환호하고 또 실망하고 그럼 그 실망한 이유를 지금까지 돌아오고 나서 보완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번에 기후가면서 일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실용적 중도 정당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플랫폼을 통한 공유정당 그리고 뭐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정당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 국민당 창당 발기 대회를 보면 사실 그 당명 자체가 전 시사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국민당하고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기후에서 이야기했던 공유정당, 혁신정당하고 이미지 매치가 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당이라는 당을 왜 당명을 채택했을까요? 그건 안철수라는 개인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든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 당의 당명이 뭐였습니까? 안철수 신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것을 불허하니까 결국은 지금 4년 전에 국민의당 추억을 다시 한 번 더 또 올리겠다. 그거는 결국은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공유와 혁신이 아니라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명망가 중심의 이런 좀 이 그 1인 정당의 모습을 강하게 띠는 국민당으로 갔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최정치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행사 이제 꽃다발을 보고 손혜원 의원이 종이뭉치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거는 뭐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 되겠습니까? 사실 뭐 지금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제 이야기했던 오렌지색을 아마 나타내고 싶은 당색을 그러니까 지금 표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뭐 의전상의 문제였다고 지적할 만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보시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아마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색깔이 저런 색깔이고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겠구나 정도만 인식하고 넘어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각 당 이제 공천 지금 준비가 한창인데 이 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결국 총선 예비 후보로 부적격하다 이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좀 봐요.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 아들 문석균 씨라든지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이라든지 결국 이제 정봉주 전 의원까지도 결국은 이제 이번에 부적격 판단을 한 건데요. 아마도 2012년도 총선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김용민 씨를 전략 공천을 했는데요. 막말 파문으로 그 당시에 아주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만약에 지금 거론한 3인을 공천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도 선거 치르기도 전에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고 그동안 영입됐었던 18명이 영입됐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영입 인사가 전부 다가 뭐 별로 이렇게 각광을 받지 못할 정도로 퇴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거는 아마 이제 이해찬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나름대로 결심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공천에서 몇 가지 경험적 법칙이 있어요. 현역 의원을 많이 교체한 정당이 이기더라. 두 번째는 결국은 문제가 있는 나름대로의 인사들을 빨리빨리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굉장한 파장을 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와대 권력이 공천에 개입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민주당이 지금 공천 과정 속에서 신중을 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차 교수님 지금 보면 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1심에서 성추행 관련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 나왔는데 이때 보면 이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뭐 평소 언행에 거짓이 많고 진술이 자주 바뀌어서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뭐 유명 정치인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근거를 냈는데 일부에서는 그 2심과 3심에서 이런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지금 상급심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상급심 재판부가 어떤 식의 판단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들른 공천한 상황에서 만약에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그 쟁점 중에 하나가 젠더 갈등이거든요. 젠더 갈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크게 이 지금 우신의 폭이 넓지 않아요. 1호 영입이라고 했던 그 원종건 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 미투 문제가 휩싸이면서 상당히 빛이 발해버렸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나가려고 하는 지역이 금태섭 의원이 지금 지역을 두고 있는 서울 강서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태섭 의원은 지난번 공수처법 그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권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내에 선소리하는 의원 지역구에 일종의 저격 공천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당내 갈등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Your scars, revealing you still, watching the day go by. 3, 2, 1. Spinning out, your thoughts they just crashing a line.
till she calls you. It won't be wrong for you to love again. Look at this mess spilling out over the past we ride. Look at these hearts burning up, feet by the fire fight. It won't be long till she calls you.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 마스크 100만 개와 손소독제 14만 개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적 유통 채널인 공영 홈쇼핑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긴급 편성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 홈쇼핑은 우선 오는 17일과 19일 1차 방송을 통해 손소독제 2만 개와 마스크 15만 개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구입 가능 수량은 한 명에 한 세트로 제한됩니다. 공영 홈쇼핑은 배송비 등 최소 기본 경비만 포함한 가격으로 마진 없이 판매할 계획이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허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품질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사항은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질과 성능 등을 오인하도록 표시한 행위와 체온계 등의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허청은 적발된 위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면 최대 징역 7년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동선에 있는 학교의 휴업이나 장기간 직장 폐쇄는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공동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같이 말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 환자에 대한 낙인 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식 매체를 통한 정확한 정보를 믿을 것과 불안이나 과잉 대응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마늘 섭취, 진통소염 연고 등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며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신속한 선별진료소 방문과 해외 여행력 등의 정직한 공개가 검증된 예방 수칙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낮은 지금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6.7도까지 올라서 기온만 보면 3월 상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큰 추위는 없겠지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보다 높아진 46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이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과 제주도는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 전에 미세먼지 상황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이 11도, 광주와 부산 13도까지 올라서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는 등 남은 한 주간 큰 추위 없겠고요. 내일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 불씨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월요일 뉴스앤이슈 마칩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